ERP 회계 1급 2019년 2회 기출문제 이론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클라우드 ERP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제 개방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개방되어 있는 거를 도입해 가지고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 요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신 그래도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은 보안 코드랑 뭐 이런 것들은 있어야겠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ERP는 기능 및 일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 및 일 중심이 아니고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문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기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좀 어렵게 나왔지만 똑같아요. 요거 BPR입니다. BPR이라는 게 이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개편한다는 게 결론적으로 재설계한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ERP의 도입에 성공 전략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 방식 그대로 고수하지 않아야 되고요. 최고 경영진이 참여하면서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되고요. ERP 구현 후에 진행되는 BPR에 대비하면서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최소한 동시에 실행해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ERP의 선택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왔죠. 딱 보이네요.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보기에 가부터 라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항상 설명하는 거였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고요. 그렇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냥 요렇게만 외우지 말고 요런 거 표도 한번 보면서 외워주세요. 재무상태표는 이제 정태적인 거,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동태적인 거. 그렇죠? 동태적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지만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다. 요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7번 회계 공준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적합한 회계 공준의 명칭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공준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그거예요. 기업 실체의 가정,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가정, 회계 기간의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은 경제활동에 기업 소유주의 경제활동과 구분하여 측정 및 보고를 한다.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기업 실체의 가정이 되겠고요. 취득 원가 원칙,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수익 비용 대응의 존립 근거가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게 계속 기업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상에서 자본금은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 그리고 이익잉여금, 결손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다음 계정 과목과 자본 구분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계정 과목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맞고요. 자기 주식 얘는 자본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이고요. 매도 가능 평가 손익, 기타 포괄 손익 2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특히 자본잉여금이랑 자본조정 요 두 개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자본조정 파트, 자본잉여금은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본조정은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조정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플러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요것도 키포인트로 잘 외워주시고요. 기타 포괄손익노계획은 그냥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업 환산 손익, 그리고 현금 흐름 회피, 파생상품 환산 손익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가 손익, 손익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즉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판관비 위로 가야겠죠. 그렇죠? 영업의 이익이나 영업의 손실은 이제 영업손익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을 찾아라 또는 영업의 수익을 찾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기부금 요게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교육훈련비, 대손상각비, 세금과 원가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 회계기간 중 차입금 계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차입금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날 이제 전월에서 2월 됐대요. 그쵸? 넘어왔다라고 하니까 그냥, 차입금, 남아있는 금액, 2월 말에서 3월로 넘어온 금액이겠죠. 그쵸?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3월 20일 거래로 인해서 현금 자산이 증가하였다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차입금 T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입금 T자고, 3월 20일 저기에 차입금이 대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월 20일은 이제 현금이 늘어났다가 아니고 차입금을 현금으로 갚아서 차입금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일 거 당좌예금 저걸 보면은 당좌예금 자체가 이제 돈을 빌렸다. 저기에 원래 차입금이 가야 되고 저걸 당좌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월 2월은 이제 다음 기로 넘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9년 결산 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요렇게 나왔죠. 대손상각비 문제도 단기매매증권이랑 비슷하게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10만원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10만원의 대손충당금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2019년 7월 31일, 자, 7월 31일 날 매출 채권 5만원을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하니까, 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쵸, 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매출 채권, 5만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대손 충당금 남아있는 건 얼마로 바뀌어? 5만원이 된다. 요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19년 대손 매출 채권 잔액은 500만 원인데 이 중 회수 가능액은 450만 원으로 추정을 했다. 그러면은 5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50만 원에 대손 설정을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장부에 지금 얼마 남아 있어? 5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분기 어떻게 해야 돼?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45만원만큼만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50만원 될 거 아니야. 대변에 대손충당금 4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손상각비 실제로 발생한 금액은 얼마야? 45만원이 발생했고요. 기말잔액, 대손충당금의 기말잔액은 45만원에다가 5만원까지 추가해서 총 얼마? 50만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대손 문제가 한 번 더 나왔네요. 그쵸? 한 번 또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는 총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환입액도 구하라고 했어요. 환입액 문제가 나왔으니까 환입액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입액 문제. 요것도 이제 환입한다 그러면 못 푸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200만 원의 매출 채권 중에서 3%가 회수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대요. 그러면은 X8년도에 3%를 대손 처리를 해놨겠죠. 그쵸? 200만 원의 3%, 200만 원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6만 원이 되겠죠. 6만 원의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쵸? 근데 한번 볼게요. X9년도에 매출 채권에 2만 원이 회수 불능한 걸로 파악이 됐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변에 대손 충당금 2만 원, 그쵸? 그리고 대변에 매출 채권 2만 원 이렇게 분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장부에 남아있는 게 얼마로 줄어들어? 4만 원으로 바뀌겠죠. 근데 X9년도 말에 요번에도 또 설정을 해야 되는데 300만원 중에서 1%만 설정을 하면 된대요. 근데 지금 300만원의 1%래. 300만원의 1%. 그럼 얼마야? 3만원이죠. 3만원을 설정하래. 근데 지금 우리 얼마 남아있어? 4만원 남아있잖아. 그러면은 만원을 다시 환입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럴 때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만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요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복구시킨다 라고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자본 항목이 아닌 것은 우리 아까 8번에 확인을 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 자본 잉여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 되겠죠.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저거는 그냥 영업의 이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없죠? 그 다음 14번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적성기업의 자료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보려면은 이제 판매 가능 상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판매 가능 상품 요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기초 재고액 그리고 단기 매입액 매출원가 기말 재고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판매 재고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 즉 기초 재고액이랑 단기 매입액 요 두 개를 더한 거를 판매 가능 재고액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매 가능 상품, 즉 판매 가능 재고액이 38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떼놓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T자, 상품 T자 딱 그렸을 때 차변 여기 두 개를 더한 게 38만 원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기말 재고액이 10만 원이래요. 자, 차변이 38만 원. 그 중에서 10만 원 빼면 매출원가는 얼마? 28만 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용어는 무엇인가?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뭐라고요? 신뢰성이라고 했죠. 그쵸? 요거 요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그 하부 항목으로 예측, 피드백, 적시성 그쵸? 그 다음에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처음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시장성 있는 주식 100주를 2만원에 구입을 하면서 증권회사에 5만원 지급하고 거래세로 5천원을 지급했다. 우리 만약에 단기매매 증권을 구입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아마 단기매매 증권 200만원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따로 쓰고 뭐 거래세 뭐 포함시켜가지고 수수료 비용으로 다 썼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게? 요런 것들을 다 물건값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해서 205만 5천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대변에 현금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 이렇게 동일한 금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취득원가는 얼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었죠. 단기매매 증권은 영업의 비용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물건값에 포함한다. 이런 거 구분 잘 해주시고요. 17번 문제 볼게요. 5월달에 회계 자료고요.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 돼요. 요거 순매출액인지 총매입액인지 아니면은 뭐 플러스를 해야 되는지 마이너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얘가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요런 것도 하나하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요거를 꼭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밑에 것까지 요렇게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놀이만 빼주면 되고요.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다가 매입 할인, 매입 환출 그리고 매입 애놀이 빼는 건 동일하지만 여기다가 취득부대 비용, 매입할 때 운반비라던가 아니면은 뭐 취득세, 등록세 요런 것들을 포함시켜줘야 된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순매출액이죠. 순매출액이니까 80만원 적어주겠습니다. 순매출액이니까 매출 할인이랑 뭐 이런 거를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뭘 빼야 돼? 매출원가를 빼줍니다. 매출원가 빼주면 50만원?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굳이 막 총매입액 요런 거 신경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매출원가가 나왔는걸? 그쵸? 매출원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판관비만 계속 찾아볼게요. 판관비. 일단 광고 선전비, 판관비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 얘가 판관비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얼마? 6만원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하면 44만원이 나오겠죠. 요게 영업이익이죠. 여기가 영업이익이에요.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 44만원이 되겠네요. 17번의 답은 4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누적효과 또는 환수효과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손세액공제라는 건요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매출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매출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다. 요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오류로 인해서 전원 정답 처리된 문제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부가가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수돗물, 토지, 연탄, 무연탄 전부 다 면세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보는데 버스 중에서는요 시내버스하고 일반 고속버스가 면세입니다. 전세버스는 면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현행 부가가치의 이제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간접세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부가가치 과세표준은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과 원칙적으로 일치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최종 소비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물세 맞고요. 그리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도 맞고요.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세, 그 다음에 간접세,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세요. 2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는 법인이다. 뭐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맞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은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외국법인도 국내에서 원천소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내국법인, 외국법인 이렇게 했을 때 국내 원천소득 뭐 여러가지 나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요거 법인세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23번 보기는 양촌테크의 2019년 귀속 사업 내용이다.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산출세액이 주어질 때도 있는데 안 주어질 때도 있어요. 원래 이 문제는 산출세액이 주어진 문제인데 제가 일부러 산출세액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출세액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을 하려고. 산출세액 조건은 원래 이렇게 돼 있죠. 2억 이하는 10%, 그리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그 다음에 200억 초과분은 22%, 그 다음에 3천억 원 초과분은 25%로 이렇게 조건이 있죠. 이런 거 잘 알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요 34억은 지금 2억에서 2억에서 200억 사이의 금액이잖아요. 그럼 얘를 전부 다 20%를 때리는 게 아니고 2억 원은 빼놓고 나머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34억에서 2억 원만큼은 자 34번에서 2억 원만큼은 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였어요? 10%죠. 그쵸? 곱하기 10%를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34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32억이 남겠죠. 여기 부분만큼에다가 몇 퍼센트? 20%를 곱해줍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는 2천만 원이고요. 그쵸? 2천만 원이 되고 얘는 6억 4천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천만 원에다가 6억 4천 두 개 더해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법상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 총괄하도록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그리고 신고 및 납부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지금 총괄 때문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세액을 총괄해서 납부를 하는 거죠. 세액을 총괄해서, 그렇죠? 신청은 각각 사업장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신고는 따로 하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신고 및 납부까지 같이 한다 그러죠. 요거는 사업자 단위 과세다 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거 구분 못 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이제 세액을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거고, 사업자 단위 과세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할 수 있게 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요거를 주사업장 총괄 납부 요렇게 한다고 했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25번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상에서 계속해서 발생함으로써 조세 수입을 적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단위를 소득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는 일정한 기간을 뭐뭐뭐뭐라고 한다. 이거 간단합니다. 사업연도라고 합니다. 사업연도. 그래서 25번의 답은 사업연도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6번 손금 항목에 대해서 손금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서 그대로 쓰시오. 한글로 쓰라는 소리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손금이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일단 한도 초과 대부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거 보니까 임원 상여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 직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요건 또 돼요. 요건 되는데, 한도 초과액 중에 상여금이 나오면 요건 임원만 들어간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의 한도 초과액은 대부분 다 손금 불산입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업무랑 관련 없는 것도 요것도 손금 불산입에 들어가죠. 그럼 해당하는 건 어떤 것만 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요것만 해당하네요. 그쵸? 26번은 답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금 항목 많이 나오니까 요거 한번 쭉 보면서 확인 쭉 해주시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 업무 무관, 그 다음에 기타 한도 초과액들 요거 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자본에 관한 항목들도 좀 많이 나오고요. 요런 것들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원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가 시스템이 지나가는 게 이제 지금 4번 보니까 부문별 원가에서 요소별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요소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부문, 그 다음에 제품별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부제 요렇게 외워주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요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3,000원이고 그리고 배부 차이가 과소인데 20원이 과소됐대요. 근데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하는 시점에서 분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 배부를 했을 때 어떻게 분계를 했나? 그럼 예정 배부를 얼마를 했는지 파악을 하면 되죠. 그렇죠? 실제가 3,000원이래. 근데 배부 차이가 과소래. 과소라는 건 적게 예상을 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2,980원으로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분계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면은 차변에 제공품 2,980 그리고 대변에 제조간접비 2,980 요렇게 분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분계를 못 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분계는 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29번 요거 좀 많이 틀렸을 것 같다. 표준원가를 적용하고 있는 남산의 실제 원가 자료이다.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노동시간과 표준 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SQ가 됩니다. SQ. 우리가 이제 SQ를 구할 때 SQ 이렇게 구할 때 얘가 표준이잖아요. 표준인데 우리가 예상 원가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예상 곱하기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곱하기 예상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이제 SH라 그래야 돼요. 근데 그냥 SQ로 통일을 할게요. 이게 이제 얘가 실제 생산량 곱하기 표준 투입량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실제 생산 곱하기 이제 표준 투입 얼마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SQ로 알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표준으로 봤을 때 노동 시간을 얼마를 했냐, 표준 시간으로 얼마를 했냐 요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제품을 실제로 생산한 여기 양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1600개를 생산을 했대. 예. 그럼 우리가 실제로 1600개 생산한 건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요거 하나를 만들 때 노동을 얼마를 해야 되냐? 그럼 2시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실제 산출량,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동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얘랑 얘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SQ는 실제 생산량 곱하기 표준 노동시간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식을 곱하면 1600 곱하기 2시간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200시간 요렇게 나와야 합니다. 요게 표준 시간이에요. 표준 노동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SQ는 나왔어. 근데 표준 원가 배부액은 뭐야? SQ 곱하기 SP죠. 그쵸?
요거는 3200 곱하기 얘는 SP는 그냥 표준 가격 쓰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지금 보니까 직접 노무 원가를 우리가 30만 원으로 예상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개당 노동 시간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30만 원 얘를 30만 원을 총 몇 시간 일했나 보니까 몇 시간을 예측했나 보니까 3000시간으로 예측을 했대요. 요렇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단위당으로 나오니까요. 그쵸? 하나당 1시간당이 나오니까. 그래서 SQ 곱하기 SP 하면은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는 32만 원이 나온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원가의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제품 원가와 가 원가로 구분한다. 판관비가 무슨 원가에 해당되며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이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뭐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한 건데 요거는 기간 원가라고 합니다. 기간 원가. 요거는 뭐 그냥 용어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거 이제 기간 원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1번 다음은 제조간접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요게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가 부분하고 나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 풀다 보면 가, 나 둘 다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가 파트만 물어봤어요. 그럼 가 파트만 적어줘야겠죠? 그쵸? 요런 거 직접 단계 상호로 사용하는 단계 중에서 이제 앞에를 보조 부문 뒤에를 제조 부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는 보조, 나는 제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나를 쓰라고 하는 소리는 없으니까 가 파트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보조가 되겠습니다. 32번 체중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2200개를 판매했고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려면 매출량을 몇 개로 해야 하는가? 손익분기점 매출량을 알라고 하죠. 손익분기점 판매량, 매출 수량.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간단하죠. 총 고정비를 요거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단위당 공헌이익은 공식이 뭐야? 단위당 판매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숫자를 볼까요? 단위당 판매가가 3,600원이었어요. 그쵸? 3,600원에서 단위당 변동비는 1,000원, 그리고 400원, 300원, 100원 다 더해 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1,800원 빼줍니다. 1,800원 빼주면은 1,800원 단위당 공헌이익은 1,800이 나오겠네요. 그쵸? 총 고정비가 금액이 200만원에 160만원 더해가지고 360이 되겠죠. 그쵸? 360.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360을 1800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 나누면은 2000원이 되겠죠. 2000개겠죠.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하는 건 이제 매출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32번의 답은 20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ERP 회계 1급 2019년 2회 이론 문제가 끝났습니다.